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실익을 챙긴 건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의 주연은 누구였을까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쟁으로 내분을 겪던 국민의당.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리도 많이 챙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가장 큰 실리를 얻은 것은 국민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번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1당과 2당이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제1당인 여당하고 손을 잡게 되면 네. 과반을 넘게 되는 3당 구조라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경우 이런 새로운 현상이 생기는데 과거의 경우 여당과 야당이 대립할 경우에 야당이 반대하면 비록 야당의 숫자가 모자라더라도 네. 그걸 강행하게 되면 여당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야당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했다. 심지어 날치기를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국민의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게 되면 과반수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제1야당을 소위 제쳐버릴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 상황이 약간 그런 거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실리를 얻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증원 같은 데서도 이제 사실 국민의당 의견이 반영이 됐고 절충안이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SOC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가령 KTX가 무안공항을 거쳐서 가도록 하는 이런 걸 이끌어냈고 또 하나는 예산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저께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 따로 만나가지고 한 데서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개헌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얻어냈다는 데서 그런 데서 실리를 챙겼고 네. 또 명분도 예산안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모양을 비춰주는 데서 명분도 어느 정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예산안 논의하는 자리에 뜬금없이 선거구제 개편안은 왜 나온 거냐 지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이 가장 바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사실은 모자란 편이기 때문에 이 의석수를 만회하시는 방법으로는 선거구제 개편이라던가 뭐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당이 원하는 것을 민주당이 제안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조금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예를 들면은 그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민주당도 뭐 전혀 손실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호남을 두고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고 호남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제 같은 것들을 그 조금 변형시켜서 현재하고는 다르게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좀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하고 대신에 영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의석을 조금 확보하겠다라고 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원 총수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정해놓고요. 그 정당별 총 의석 수에서 지역구에서 뽑아진 그 사람의 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치고 그 전체 의석을 가진 A 정당이 뭐 전체적으로 50% 지지를 받았다. 득표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 원래 100석에서 50석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 50% 정도는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50석이 이제 이 정당에게 원래 할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이 A 정당이 뭐 45석을 얻었다. 그렇게 되면 50석 빼기 45석해서 5석 정도가 비례대표에서 이 정당에게 가는 그런 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뭐 꼭 1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여유를 주고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선거구제 개편안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제 개편이 모든 당이
다음 총선에 국회의원 의석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이 바로 자기의 밥그릇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사실 선거구제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이러한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현재대로 그대로 갈 경우에 이 3당 체제가 소멸되고 다시 양당 체제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이제 중도 계층의 이게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것도 있고 또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3당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호남 지역 지지율 1위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호남 지역도 뺏기게 되면 다음에는 국민의당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는 것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그럼 어떤 식의 방향으로 하는 거냐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는 소선거구제 한 지역에서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위주로 하면서 비례대표는 47석 아주 소수에 그치는 이런 방식인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보통 중대선거구제는 2등, 3등, 4등도 되게 하는 경우에 따라 예.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선거구는 뭐 4등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5등 하는 경우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제3당이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2등에서도 당되고 3등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대폭 늘리자는 건데 네. 가령 이제 지금 현재 비례대표를 많이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7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가요? 가령 현재 예. 국회의석이 국회의석이 300석 중에 한 150석 가량을 비례대표를 한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정당 의석별로 가져가기 때문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득표를 기록하면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다당제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생존은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47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이제 한정을 해두고 예. 이거를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건데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전체 의석수를 그 정당별 지지율에 따라서 나누고 이 중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선출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또 나눈다는 그 의미인 거죠. 네, 아주 설명을 아주 잘하시네요. 근데 그것도 만들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당 득표율로서 딱 그 의석 전체 의석을 결정하고 네. 지역구에서 얻은 걸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 다르게 비례대표만 또 정당 득표율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도 법을 만들기 나름인데 근데 결국에는 현재 3당 중에서 양당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양당의 이해는 아까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제의 대폭 확대 네. 이걸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거제라는 게 여야가 결국엔 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합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여서 선거구제 개편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진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핵심 네. 중대 선거구제를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그 나누는 데 있어서 아마도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이런 선거구제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간에 협치를 하자라는 얘기까지가 나온 거다. 이 정도만 지금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당 지지율에 따라서 전체 그렇죠. 의석수를 좀 나누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 하나의 정당, 1등하는 정당만 의석을 내는 게 아니라 2등하는 정당, 그렇죠. 3등하는 정당도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금 속내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역할의 한계가 보이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 이 예산안이 합의가 된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산안은 한국당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통과된다. 사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보면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정우택 보십니까?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하는 얘기로서 그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 발버둥 쳐도 통과된다라고 네. 하는 말을 바로 그게 지금 한국당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한국당의 이 의석이 지금 전체 298석 오늘 이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상실했으니까 네. 그중에 298석 중에 116석이면은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의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력감을 표시한 건데 요즘에 심지어 한국당 패싱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그래서 네. 정우택 원내대표는 내가 협상을 잘못한 게 아니라 결국 당이 이런 구조적인 이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런 데서 우리가 당이 특별히 이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면 과반이 넘는 저희 합치면은
121 플러스 국민의당 오늘 39석 해가지고 160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과반 의석이 150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분 의원이 참석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한 것이고 이걸 두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자기가 오늘 관훈 토론에서 자기가 원내대표를 지휘하고 있었다면 그런 상황은 맞지 않았을 거라고 살짝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원내대표와의 나름대로의 어떤 신경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일단 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건 바로 공무원 증원 문제였습니다. 애초에 정부안은 12,000명을 늘리는 거였는데 합의안은 이제 9,000명 선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도 지금 유보한 상황이거든요. 합의하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래 주장했던 내용은 7,000명 증원 정도였는데 지금 9,475명인가 네. 지금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유보했고 오늘 그 오전에 의원총회 하면서 아마도 그 반대 당론을 예.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9,475명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그런 정원이에요. 근데 정부 안에서 원래 내세웠던 게 국가직 공무원이 12,000명 정도였고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 15,000명 정도 예산안을 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가 된 거고요. 지금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 이후에 최대 증원하는 그 인원 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방직 공무원은 15,000명 플러스 9,475명이라고 하는 다 합쳐서 24,475명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퇴직한 그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합치게 되면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이분들까지 내년에 이제 같이 흡수를 해서 만약에 증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5만 명이 넘는 공무원 증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게 바로 이제 연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무원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기조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어떤 직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어떤 직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지 지금 좀 분석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원래는 이번에 공무원들을 증원한다 그럴 때 민생에 직접 연관되는 소방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소방직이나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러한 직무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은 별도의 사항인데 지방직 공무원은 내년에 1만 5천 명 가량 증원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예.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결정되는데 나름대로의 그냥 구체적인 그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 아니지만 지방교부세로 설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늘리면 되는 것이고 예. 이 국가직 속에는 바로 이런 소방직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직은 없고 대부분 일반직이 아마 많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75명을 증원하는데 어떻든 이번 늘리는 건 전부 국가직 공무원과 관련된 거여서 네. 이 유승민 이제 바른정당 대표 같은 경우는 왜 이러한 소방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회복지직은 지방직은 여기 포함이 안 됐냐고 이야기를 지적한 건 바로 이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증원 합의를 겨냥해서 하는 건데 네. 어차피 지방직 공무원은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왜곡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합의된 9,475명 중에 소방직 공무원은 25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국가직 공무원으로 그 선출되는 사람의 숫자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지방직 공무원의 수를 늘리냐 뭐 줄이냐 이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논의 대상 자체가 달랐는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런 식으로 조금 반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이 국가직 공무원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 증원을 통해서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삼았던 일자리 확충 그리고 국가 안전 시스템 강화 이 방향으로 나가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예산안이 절충돼서 결국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의 역할에 기댄 바가 큰데요. 이런 상황, 앞으로 국민의당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국 선거를 사자구도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최소한 3자구도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합류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전국에 걸쳐서 계십니다. 그 선거연대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께서는 4당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패배하기 때문에 3당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이미 3당입니다.
통합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른정당은 예. 지금 현재 11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그동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국민의당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거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당은 반대 표결을 하겠습니다. 네,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방선거를 위해서 바른정당과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얘기했던 그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에는 좀 힘이 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원래 이 국회, 정기국회의 가장 핵심이 예산인데, 예산과 법률인데, 그중에 이거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공조, 정책 연합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논의를 해왔는데, 네. 이 예산 문제에서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이 국민의당의 결정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연합에서의 공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과연 선거 연대 그리고 통합 과연 이런 거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인 상황이, 역시 정책적 입장 차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의 말을 보면 이미 3당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또 잘 보여줬고, 또 국민의당의 어떤 수건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선거구제 그렇죠. 개편안도 좀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바른정당과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냐라는 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안철수 대표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남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었고, 이 그 비안철수 계열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기반이 이쪽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또 하나는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 가치나 지향점이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연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를 깎아먹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유승민 대표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정책 연대도 사실 좀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당이 취해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은 11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전부 다 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당 내부가 계속 시끄럽게 하면서 그 국민의당의 기반까지, 지지 기반까지 전부 다 잃어버릴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네. 쪽으로 아마 좀 방향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당 그 구도가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바른정당만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바른정당은 어차피 의석이 한때 32석까지 가다가 지금 현재 11석으로 줄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일단 원내 교섭단체에서 빠짐으로써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쪼그라드는 상황으로 갖는 거고, 그래서 활로 개척 차원에서 국민의당과의 소위 연대, 통합이 거론됐던 건데, 네. 그것까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국민의당은 지금 이번에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의 이 진짜 주연 같은 모습을 커스팅 보터의 역할을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잘 되는 거냐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일종의 예산 국회를 통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약간의 갈등을 덮고 잔치집 분위기를 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잔치가 끝난 뒤에 계속 잘 된다고 하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앞으로 당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당의 활로와 이런 걸 어떻게 개척해 가느냐,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민의당에는 역시 햇볕을 날 수도 있고 또 비를 맞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명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결국에 상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또 측근으로 꼽히기도 하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지금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본인의 이제 SNS에 사실은 글을 올렸습니다.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최명길 의원은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거절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와의 이제 관계 이런 것들
이후에 지금 사실은 제대로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안타깝게 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이제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아마도 그 앞으로 국민의당이 뭐 사실 40명이냐 39명이냐 그런 것 자체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 측에서 어쨌든 핵심 멤버였던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안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사실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예. 지금 신중하게 이 안철수 대표 측과 그다음에 비안 쪽의 그 약간 의견 수렴이나 합의 과정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그러니까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보여줬던 국민의당, 앞으로 어떤 모습을 또 보일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오늘 예정돼 있는 이 본회의 내내 마음을 졸일 것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탄핵이 혼란의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일 가능성이 많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검찰 소환을 또 연기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마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산안 표결 후에 가능한 한은 빨리 검찰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지금 현재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는 의원은 아마 최경환 의원일 겁니다. 네. 예산안 처리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결국에는 특활비를 1억 원을 받아 썼다고 하는 그런 의혹.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뇌물 혐의가 되는 건데 본인은 지금 사실이면 할복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경환 의원의 입장이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8일 소환에 불응했고 그때 불응해서 다시 29일 부르니까 12월 5일이나 6일 날 부르면 가겠다 해서 12월 5일 오늘 10시로 결정이 되는데 또 오늘 아침 10시에는 불출석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가 또 다시 밝힌 입장이 뭐냐 하면 예산안이 처리되면 표결을 한 뒤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빠르면 이제 내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지는 좀 봐야 될 거야. 그럼 왜 이런 전략을 펴느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왜 자꾸 하루 이틀 늦어도 결국에 갈 텐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비바람이 불고 이럴 때는 좀 피하고 보자. 그다음에 시간을 좀 기다리다 보면 상황 변경의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관련된 주요 수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당장 예를 들어서 불출석할 경우에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체포동의안이 안 내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내게 되면 72시간 내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가령 이제 이렇게 해서 내일 만약에 불출석할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그러면 정기국회가 12월 9일 끝나게 되는데 정기국회가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계획까지 가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루면서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정리도 하고 이렇게 좀 하자. 또 이런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본인의 역할은 다 하고 가겠다 뭐 이런 뜻인 건지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 이건 또 모르겠는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에는 탄핵 자체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 본회장을 나갔거든요. 그렇죠. 퇴장했거든요. 그때랑은 또 다른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대했던 모습하고 좀 다르게 약간 좀 빼는 모습이 사실 그렇게 썩 당당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가기 싫겠죠. 거기 검찰에서 부르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도 있겠지만 사실은 행동 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동 경제학 이론에서 보면은 우리는 손실이나 위험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고 뭔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감이 들게 되면 네. 그것을 뭔가 미루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9일날 물론 당연히 이제 국회가 마치기 때문에 뭐 어차피 가야 될 거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라도 안 가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러한 전략이 사실은 성공했던 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아마 안 가고 싶다는 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고 본인이 주장해서 뭐 검찰 특활비 안 받, 아니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네. 안 받았다고 해도 그 회계정보 이미 다 적혀져 있고 또 관련 국정원 장이랑 그다음에 당시에 뭐 그 담당자가 이미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먼저 가서 정리를 하는 것이 또 검찰과 얘기를 먼저 해서 좀 본인에게 뭔가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현수 전 기조실장 뭐 이런 돈을 건넸다 이런 진술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이 최경환 의원 말고요. 최순실 씨도 이제 소환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나올까요? 네, 최순실 씨는 일단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겠죠. 지금 현재 뭐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거의 계속 협조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오지 않겠다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또 그게 깜짝 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최순실 씨를 부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가 한 40억 가량 가까이 이제 청와대로 건너간으로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업무에 과연 다 썼느냐, 공식 그런 실제로 국가 업무에 관련된 업무에 썼느냐, 아니면 사적으로 여러 가지 비선 진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데 썼느냐 해서 만약에 그런 데로 일부 쓰였다면 그게 최순실 씨가 관여하고 또 최순실 씨 쪽으로 일부 흘러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최순실 씨가 모습을 드러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